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 DJ 민영입니다. 제가 멘트를 시작하기 전에 제 말에 가장 먼저 눈길을 쏟으신 건 작년 방송 때 타도를 낳지 않던 말이 있었던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물을 마주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기 전에 향연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며 함께 이야기를 하여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릴 때 엄마와 함께 겨울에 붕어빵을 팔기 위해 서로 손을 꼭 잡고 다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엄마도 겨울이면 붕어빵이나 풀빵을 자주 사십니다. 사실 우리 엄마는 해보지 않은 일이 없으며 김치 공장에서도 일하시는 등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여행지에서 아빠를 만나 결혼한 엄마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일해야 했던 사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와야 한다고 엄마에게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시켰는데 본인은 도박에 빠져서 보증을 서고 심지어 빚까지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바람도 피우는데 그 상대는 엄마의 절친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악의 남편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우리 아버지는 그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가끔은 아내한테는 못하더라도 자녀들에게는 잘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맨날 소리를 지르고 물건도 던지며 엄마와 싸우는 것을 말리면 내가 뭔데 나서냐며 꺼지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빚 때문에 사채업자가 집으로 와서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찾아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학교에서 집에 갈 때 오늘도 빚쟁이들이 와 있을까 생각하며 집으로 갔어요. 집에 들어가면 쑥대밭이 되어 있고 빚쟁이들이 제게 너희 아빠 어디 있냐고 윽박 지르기도 했었어요. 제게 막 윽박 지르고 한 3남매 중 첫째였는데 동생들과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어서 막내 남동생이 아주 어렸었어요. 그때 중에 동생을 등에 책가방 대신 메고 빚쟁이들이 돌아갈 때까지 동네를 활보하기도 했어요. 아빠는 이렇게 식구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도 도박판에 빠져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저도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살 바엔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심지어 친한 할머니는 그런 아빠를 오히려 두둔하면서 우리 엄마에게 시집살이를 심하게 하셨는데 글쎄 우리 엄마에게 내가 내조를 못하니까 우리 아들이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곤 하셨습니다. 친한 할머니는 정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시거든요. 엄마한테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저도 여자니까 저도 대놓고 싫어하셨어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저보고 내가 아빠 밥을 차려줘야 한다고 하셨을 정도였어요. 저가 3남매라고 했는데 둘째도 여자고 막내만 남자아이인데 저와 둘째는 할머니를 만나는 날에는 가기 싫어서 몰래 도망칠 정도였어요. 우리한테는 먹을 것도 안 주고요.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고 우리가 가면 무조건 아빠와 막내만 알고 있는 척 하셨었어요.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막내가 낳기 전에는 친할머니가 엄마에게 가는 모든 때마다 아들을 낳으라며 그러시다고 하더라고요. 소리를 질렀다고 아들이 나오나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든지 막내가 나와서 다행이었지만요. 그런데 엄마는 참을 수 없어서 결국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혼하게 되셨습니다. 실은 그 전에는 친할머니가 아빠의 빚을 가끔씩 갚아주셔서 엄마가 그렇게 참고 시집살이를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가 집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친할머니도 피곤한지 이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못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친할아버지는 엄마가 결혼하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없으셨고요. 심지어 엄마는 친정 부모님 저에게는 왜 조부이신 분들을 일찍 여의셔셔서 도저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고 하셨어요. 엄마도 막막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으셔서 이혼하자고 아빠에게 말했더니 아빠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굳게 마음을 먹으셨고 저와 동생 2명 다 데리고 나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친할머니도 정말 대단하신 게 막내가 남자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아빠와 이혼하고 저희 셋을 데리고 급하게 동네에 아는 언니 집에 잠시 신세를 졌는데요. 글쎄, 친할머니가 그 집으로 찾아온 게예요.
저와 둘째 동생은 둘 다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집에 와서 막내를 데리고 엄마가 일하는 식당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문 앞에 친할머니가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친할머니는 우리를 본 척도 하지 않더니 정말 말 그대로 막내를 제품에서 뽑듯이 뽑아서 데려갔습니다. 저와 둘째 동생은 너무 놀라서 울면서 할머니를 쫓아갔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어른의 보폭을 따라잡을 수도 없고 힘에서 밀리고는 있잖아요. 막내도 올려주라고 말한 할머니를 저와 동생이 울면서 막내를 끌어안고 도망치는 걸 보았어요. 따라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시고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친할머니는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막내를 데리고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막내가 뺏겼다는 충격이 너무 커서 그대로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울었지만 엄마는 괜찮다고 달래며 곧장 친할머니 집으로 가셨어요. 저도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친할머니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친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계집 애들 키우면 됐지, 뭔 아들까지 말해. 남편 버리고 도망갔으면 그렇게 살아. 어머니, 제 아들이잖아요. 제가 키울 거니까 주세요. 왜 내 아들이야? 우리 아들의 아들이야. 막내는 안에서 울고 뗐었고 나는 막내가 다르다고 문을 부수고 우는 것을 막았다. 그렇게 되자 옆집에서 경찰을 불렀다고 해요. 경찰이 와서 얘기를 듣고 나니 할머니가 보고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경찰이 왜 남의 사생활에 개입하냐며 싹쓸이로 화를 냈어요. 놀랍게도 그 시절 경찰 아저씨가 우리에게 이혼을 잘 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시기 집에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는 본인과 다시 결혼해주면 막내를 돌려주겠다며 엄마에게 말한 적이 있었대요. 초등학생인 나도 듣기에는 놀랍다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심지어 엄마는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본인의 친구와 바람 피워서 남편과 다시 만나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빠와 친할머니는 막내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나와서 데려가려면 돈이나 주던가? 애초에 내가 내절을 못하니까 내 아들이 밖으로 나돌았지. 심지어 친할머니는 막내를 데려가려면 아빠의 빚을 갚을 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나는 막내가 안에서 아무리 우거우거 울고 떼를 써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집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친할머니가 그렇게 난리를 쳤다가 떠나니까 당연하게도 동네에 소문이 났고 잠시 머무르고 있던 이모의 눈치도 보인다고요. 물론 그 동네 이모는 정말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많이 놀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독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남의 집이니까 눈치가 보였다. 다음 날 엄마는 일하던 가게 사장님에게 연락해서 오늘만 쉬겠다고 하고 친할머니 집으로 가서 막내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할머니는 정말 지독하게 막내를 보여주지 않았고 아무리 경찰에 호소해도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저도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에 왔지만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엄마와 막내가 아닌 둘째 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눈뜨고 막내를 빼앗기게 되는 줄만 알았는데 엄마는 결국 막내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가 대단한 것 같아요. 엄마가 결혼을 빨리 해서 그때 어떻게 데려왔냐고 물었을 때 엄마는 웃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집 밖에서 내 아들 내놓으라고 소리 질렀지? 빚쟁이까지 집에 데려오고 친구랑 바람 부는 남편을 버렸더니 아들까지 훔쳐가냐고 정을 소리지었더니 데려가라던데 저는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렇게 말한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내를 데려온 엄마는 아빠와 할머니가 언제 이런 강무도한 짓을 벌일지 모른다고 동네를 뜨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삼남매와 엄마는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엄마도 우리도 평생 밟아본 적 없는 지역으로 가서 정착하게 되었어요. 엄마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이에 어떻게 3명의 아이들과 함께 타지로 이사와서 정착할 수 있었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튼 처음 타지에 와서 먼저 할 일은 집을 구하는 것이었지만 엄마가 뼈 빠지게 식당에서 일했더라도 바로 집을 구할 만큼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텔의 달방이라고 하는 방에 급하게 숙소를 잡아서 거기서 학교도 다니고
엄마는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급하게 시장에 가서 시장 내의 가게에서 백반을 배달하는 일을 구하셨고, 추가로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는 일도 했어요. 저도 학교에 가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와 함께 신문을 배달했는데, 둘째와 막내는 자고 있는 동안 엄마와 둘이 추운 새벽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배달했던 날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마냥 싫어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고, 오히려 재밌고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제 기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 좁은 집이지만 우리의 집도 마련하게 되었고, 엄마는 그 후로도 붕어빵을 팔거나 나무를 팔기도 하시고, 그렇게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노래방도 운영하셨어요. 저도 학교에서 돌아오면 노래방에 가서 청소도 하고, 엄마가 잠시 쉬라고 하면 카운터도 보곤 했답니다. 그때는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노래방에 친구들이 놀러오면 당당하게 부리가게라고 하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서비스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많았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덤마가게라고 일부러 친구들을 데려오니까 동생들도 친구들을 데려오고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노래방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가게를 열기 전에는 집이 좁았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동생들과 공부를 하곤 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성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공부 하나뿐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실 엄마가 서울대를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엄마는 옆에서 같이 고민도 해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서울대에 나오도 남자 한 명 잘못 만나면 인생 망한다고 하셨고, 항상 저에게 공부보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엄마는 서울대를 나오셨지만 우리 삼남매에게 공부를 부담스럽게 느끼게 하는 편은 아니셨어요. 공부는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공부의 중요성을 몰랐지만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벌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있다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문제집을 주시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주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제 학창시절 선생님들께는 한없이 감사한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영희나 대학 합격 발표 났어. 정말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렇게 장학금 때문에 시작한 공부는 저를 서울에 있는 유명 여자 대학교에 입학시켜 주었어요. 선생님들이 먼저 확인하시고 저에게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교육 하나 없이 입학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저에게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지만 제가 유명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후 어떻게든 해내고 있었어요. 입학하게 되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미안하다고 손을 잡아서 웃었어요. 그렇게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았는데도 우리 앞에서 운 적이 없던 엄마였는데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어서 미안하다며 오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자랐으니 당연히 알겠지만 저도 장녀로서 엄마를 돕느라 힘들기도 했거든요. 힘들었다는 의미가 엄마를 원망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지만 제가 남들만큼 돈이 있었다면 현실이 이렇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한 제가 장녀로서 동생 2명을 엄마처럼 키워야 했는데 그것도 어렸을 때 힘든 일이었어요. 물론 우리 동생들은 너무 착해서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도 엄마와 제 속을 썩이지 않고 너무 바르게 잘 자랐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환경 속에서 남을 탓하지 않고 자란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가난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사실 정말 힘들게 공부했었어요. 사교육 없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간단히 말하기로는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교육 봉사였습니다. 비교적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과외를 해주는 일이었는데 저는 서울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애 첫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각자가 담당한 반이 똑같아서 자주 얘기하다 보니 친해지면서 급속도로 친밀해졌어요. 우연히도 남자친구는 제가 다니는 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봉사를 하지 않는 날에도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우리는 거의 항상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또한 내가 만난 첫 여자친구였기 때문에 함께 첫 연애를 시작했어요. 정말 대학생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열정적인 연애를 했죠. 그리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교육봉사가 아닌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이 돈은 필수 용돈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생들에게 사용했습니다.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지만 그 장학생의 유지 조건으로 학점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했기 때문에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교육봉사와 학원에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도서관에서 전공 공부를 했습니다. 방학 때 다른 동기들은 해외여행을 하거나 시간 맞는 동기들과 놀러 다니는데 저는 오히려 방학이 되면 학원에서 일하며 책방을 운영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자친구와 매일 데이트를 할 수가 없었는데 남자친구는 이 부분을 많이 서운해했더라고요. 남들처럼 한강에 가거나 좋은 곳을 구경하는 시간을 내자는데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고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다툼이 늘어났습니다. 심해졌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도 기다려 주었는데 오히려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는 마음이 훨씬 편했던 정도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어요. 남자친구가 이런 제 상황을 이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결국 저는 헤어지자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좋았지만 제 상황이 연애할 상황이 도저히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고 오히려 과외를 시작해서 돈을 좀 더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남자친구가 우리 학교 앞으로 찾아와서 제게 말을 걸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자친구가 앞으로 제가 이해해주도록 노력하겠으니 다시 만나자고 했더니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시 사귀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시간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고 분명히 말하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귀게 되었고 저는 무사히 졸업하여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대학 시절 내내 노는 것도 못하고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었던 기억밖에 없었지만 취업까지 하고 나니 이제야 숨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대학 시절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것은 도서관뿐이네요. 정말 축제도 미팅도 그 같은 것들은 제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진 않지만 동생들이 저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게 되어서 월급을 받으면 용돈을 풍족하게 주었고 엄마에게는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했으니 더는 고생하지 말라며 생활비도 많이 주었습니다. 사실 대기업에 입사하긴 했지만 신입사원이라 돈이 크지 않았지만 가족들을 위해 내는 돈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대학생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용돈을 썼지만 전혀 아쉬움이나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시에 남자친구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데 저는 휴학도 한 번 하지 않고 바로 졸업했으며 대학 졸업식 전에 취업을 하게 되어 남자친구보다 더 먼저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생활비로 월급의 절반을 넘게 보내야 해서 여전히 데이트할 때 돈은 많이 부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본인이 더 여유 있으니 괜찮다고 하며 계속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남자친구와 만나다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인생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직장에 들어가고 몇 년 뒤에 동생 2명도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가족 전체가 서울에서 살기 시작했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둘 다 서울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특히 동생은 서울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엄마도 서울대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막내로 누나들과 엄마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다며 이제부터 효도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와 같이 동생들도 둘 다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고 입학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며 엄마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 덕분에 엄마도 우리를 키울 때만큼은 힘들지 않게 되었고요.
어차피 동생들도 서울이고 제 직장도 서울이니 엄마에게 서울로 올라오라 하려고요. 우리 가족은 다시 서울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택이었지만 그런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살든 그것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동생들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엄마가 마음 편하게 소일거리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엄마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공장에도 나가시고 식당에서도 일을 하셨는데 저는 엄마를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오히려 집에 있는 것이 불안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서울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왔을 때 가족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있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나요? 다들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 엄마가 한숨을 깊게 쉬었다가 제게 말했어요. 그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영희나, 아빠가 여기를 어떻게 알아내서 찾아왔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라고요? 도대체 아빠가 여기를 어떻게 알아냈어요? 아니,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우리를 찾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기 전에 살았던 곳이 경상도였기 때문이에요. 서울에서 기차로 3시간이 소요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서 살다가 이렇게 놀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버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이후로 아버지를 마주치는 일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마음에 많이 원망했지만 미움과 함께 그리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는 나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나의 기억에 따라서 모습은 술에 취해 있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둘 모두였기 때문이에요. 엄마도 아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저도 왜 좋다고 아빠 얘기를 꺼내겠어요. 그래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는 기억 속에 묻혀 있었는데 엄마가 아빠가 찾아왔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왔냐고 아니면 왜 왔냐고 그것도 몇십 년 만에 갑자기 모르겠어. 안 그래도 어떻게 알고 왔느냐고 했더니 지금 그게 중요하냐고 물었는데 왜 왔냐고 했어. 돈이 또 부족한가 봐. 그 인간 안 봐도 뻔해. 이미 이혼했는데 무슨 상관이야. 최대한 반응하지 마.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러지 엄마도 그럴 것 같아 하지만 집을 바꾸면 자꾸 찾아올까봐 무서워 진짜 겨우 도망쳐 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말대로 아빠가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했지만 그들을 계속 만나면 더 두려워. 그래서 다음 날에 부동산에 가서 집을 팔고 동네를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직장 점심시간에 나와서 집을 찾아보려 했지.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회사에서 쓰러지게 됐어.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어. 다행히도 회사 대리님이 쓰러지는 걸 알면서 엄마가 아닌 남자친구에게 연락했고 그래서 바로 저에게 달려와 주셨어요. 용이나, 무슨 일이야? 요즘 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너무 피곤해 보여서 질문하려고 했어요. 자기야, 놀라지 말고 잘 들어봐. 사실은 결국 남자친구에게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 솔직히 말하게 되었어요.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남에게 말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남에게 제 어려움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참아야 했고 힘들어도 힘든 줄 안 보이게 했고 상황이 안 되어도 참았던 게 익숙했지만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금 아빠가 또 찾아와서 새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더니 남자친구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고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는 말하면서도 사실 마음속으로 남자친구가 이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다 이해해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사할 집을 구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영희 씨,
지금 로비로 내려가 봐요. 평소에 그런 말을 안 하시는 팀장님이라 저는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로비로 내려갔더니 거기엔 아빠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를 보자마자 바로 뒤를 돌아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급하게 다가와서 제 손을 꽉 잡더라고 해요. 영인아, 놔, 병인아, 우리 첫째 딸을 보고 싶었어. 아버지야, 아버지나, 아저씨, 이 사람을 쫓아주세요. 영인아, 잠깐이면 돼. 5분만 얘기하자. 제가 경비원에게 아버지를 쫓아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끈질기게 저를 붙잡았고 회사 건물이라 눈에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저는 아버지를 데리고 건물을 나와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아버지는 혼자 저를 보고 싶었다고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매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아빠를 보면서 하나도 안타깝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정당화해주는 양 아빠가 내뱉은 말은 기가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는 그 사이 재혼도 했고 다시 이혼했다고 해요. 또한 그렇게 아빠를 싸고 도는 친할머니는 몇 년 전에 치매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지금 혼자 힘들게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인생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그런 아빠에게 저는 엄마는 오죽하면 남의 집에서 도우미로 일했고 나는 돈 때문에 공책 살 돈도 없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가서 연필 좀 달라고 부탁하면서 겨우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했다고 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찾아올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살라고 했어요. 어떻게 취업한 곳인데 아빠가 이렇게 찾아오냐고요? 우릴 버린 것이 아빠니라고 하니까 아빠는 울다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었는데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형이나, 그런데 여기는 대기업이니까 너는 돈을 많이 벌겠다. 아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어이없는 일이 넘어서 화가 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걸 아시겠어요? 저는 정말로 그것이 어떤 사람인지 의심스러워하여 말없이 아빠를 쳐다봤어요. 정말로 양심이 있다면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제가 엄마와 함께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고요? 한국어 문법 구조를 수정하였습니다. 말한 지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건지 너무 황당하여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온몸에 분노가 밀려와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정말 겨우 심호흡을 하고 아빠를 쳐다봤는데 아빠는 저를 똑바로 보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며 2천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2천만 원을 잊지 않았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아빠에게 줄 돈은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아빠에게 말을 꺼냈어요. 속으로 지게 정말 사람인가 싶었죠. 내가 아빠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에게 더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마. 어떻게 우리를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나타나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오는데 아빠는 계속 제 이름을 부르며 쫓아왔어요. 저는 귀를 막고 도망치듯 회사에 왔고 결국 팀장님께 제 집안 사정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울면서 얘기하자 본인이 아까 내려가라고 말한 것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고 앞으로 찾아오면 1층에서 돌려보내라고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저는 너무 신경이 써서 살이 심하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더니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별을 말하려는 건가 싶어 남자친구와 식당에 갔는데 남자친구 입에서 나온 말은 이별이 아니라 결혼이었습니다. 영인아, 결혼하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정말 너무 뜻밖의 말을 들어서 놀랐는데 남자친구는 매우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는 아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결혼하자는 소리를 듣니 인생이 왜 이렇게 쉽지 않은지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행복해야 하는데요. 동시에 속으로 오만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라던데 남자친구네 집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재민 씨 집은 우리 집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편견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자기를 오히려 보듬어 주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남자친구 말만 듣고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일단 인사는 드려보자 생각이 들어서 바로 주말에 남자친구네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남자친구와 자그마치 몇 년을 만났는데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긴장한 상태로 백화점에서 좋다는 선물도 몇 시간을 골라 사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한국 여대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다니신다면서요. 재민이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제 학교와 직장을 얘기하며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저는 어색하게 준비한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선물로 드리고 식탁에 앉아 예비 시부모님과 시누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은 아주 부유한 재벌은 아니었지만 우리 집처럼 가난하지는 않았고 정말로 평범한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다니시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옷가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갔다가 밥을 먹기도 전에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왔어요. 밥 먹는 동안 긴장해서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남편은 명문대학 출신이라고 칭찬하시고 똑똑한 며느리가 되어서 기뻐하셨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가족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동생이 둘이 있고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이혼하셔서 현재 홀로 지내고 계신다고 했어요. 제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안 한 것인지 두 분 다 처음에 놀랐던 것 같아요. 아마 어른이신 만큼 이혼 가정에 대해 생각하신 거죠. 편견이 있으신 건가 싶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마 반대하기엔 제가 명문 여대를 나오고 직장도 남자친구보다 훨씬 좋은 곳을 다니니까 일단 대놓고 반대하진 않으신 것 같았죠. 그리고 저도 남자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가서 엄마와 동생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정말 의외로 둘째 동생이 남자친구를 반대하더라고요. 언니, 뭐든 이렇게 말하면 웃길 테지만 예비 형부 눈빛이 이상하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눈빛이 이상하다는 건 또 뭐야? 아니, 딱 보면 알잖아. 예비 형부는 눈빛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 엄마는 어때? 엄마도 눈빛이 별로 같아. 말해줘. 몇 번 더 보면 알겠지? 아직은 모르겠다. 그렇게 양가 인사를 마무리했고 우리 집에서는 남자친구를 그렇게 반기진 않았지만 엄마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혼 가정이라 조심스러우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양가 인사를 올린 후 남자친구와 슬슬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 주 주말에 본인 집에서 김장을 하는데 혹시 시간 나면 와서 고기만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김장할 필요는 없고 신우랑 다 할 건데 고기를 먹을 거라며 같이 맛있는 저녁을 먹자고 하셨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직 결혼 날짜를 잡지도 않았는데 이러시는 것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미팅하는 것이 좋을 것은 없으니까 알겠다고 하고 주말에 남자친구와 함께 장가 미리 보러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분명히 오전 중에 마치신다고 하셨었는데 우리가 방문한 시간인 오후 5시까지 시작도 하지 않고 계셨어요. 아이고, 우리가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어. 조금만 앉아 기다릴래요? 금방 끝날 거라고.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와 저에게 소파에 편히 앉아 기다리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더구나 김장을 거실에서 하는데 분명히 예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 눈에요. 바로 앞에서 김장을 하는데 그걸 무시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힘들지 않을까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와 같이 돕겠다고 고무장갑을 끼고 열심히 배추속을 채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남자친구를 보고는 너는 저기서 편하게 쉬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딸은 열심히 김장하는데 본인 아들 보고는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머릿속으로 순간 친할머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집과 결혼하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까지 하는데 어떻게 본인이 쉬냐고 하면서 도와주어서 그나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같이 김장하고 고기를 먹는데 저는 태어나서까지 김장을 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거든요. 엄마는 사느라 바쁘셨기도 하셨고 요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셔서 집에서 김장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저 사실 김장은 처음 해봐요. 신기해요. 어머, 그래요? 괜찮아요. 이제 나한테 매년 와서 배우면 금방 늘겠죠. 예비 시어머님이 제가 김장을 도와드려서 그런지 무척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처음 하는 김장 때문에 몸살이 나서 다음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처음 김장을 하면서 몰랐는데 여든 포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님은 잊을만 하면 전화해서 저를 집으로 많이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저는 직장인인데 업무 시간에 전화해서 어쩌다가 급한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받았을 때 그냥 안부 전화였던 적도 꽤 있어요. 점차 이런 상황이 약간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정말 심각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오셔서 본인 옷가게로 와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몇 번이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도 그냥 급하게 오라는 말만 하셔서 저는 연차를 써서 시어머니 옷가게로 달려갔더니 거기에 예비 시어머니의 언니가 와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해서 본인 언니가 와 있으니 인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일단 급하게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이런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바로 파혼하지 않았던 것은 시어머니가 아들 결혼이라고 집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머리로는 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많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평생 가난하게 살아와서 결혼 시작을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포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불편한 것들은 남자친구에게 말했는데 와중에 남자친구가 중간 역할을 어찌나 못하던지 오해가 생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힘들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다시 업무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받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어깨를 추스렸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받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당장 내 가게로 와. 사기꾼아, 저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더니 당장 오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서 또 연차를 쓰고 바로 가게로 달려갔는데 가게 문을 열자마자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아빠가 계셨거든요. 아빠, 여긴 무슨 일이야? 지금 뭐해?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세요마자 달려들며 뒤 사기꾼아 소리를 질러서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무슨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너희 엄마 노래방에서 노래했다며. 그렇게 천박하게 살았으면서 그걸 감히 속여? 아니, 어머님, 지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천박하다니 노래방을 운영하던 여자는 결코 안 돼. 결혼이 없던 걸로 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결혼이 예정이었던 사람을 어머니께 천박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심하십니다. 어디서 큰 소리를 지르시나요? 당장 나가세요. 어떤 낯짝으로 일하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쟤를 그렇게 가게 밖으로 밀어내고 안에서 문을 잠그셨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상황을 보니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의 가게에 와서 우리 집으로 가세요. 사정을 구구절절 말한 것 같았는데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것은 당연했고 저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감히 천박하다고 한 것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 엄마를 저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그런 지역과 결혼할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 엄마가 우리 삼남매를 어떻게 키웠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발끈하는 것은 당연했고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의 파혼을 남의 집 엄마한테 천박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정함 지혜야. 너희 집과의 결혼을 받아줄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려워. 너는 뭘 할까? 따뜻한 사람들,
그냥 농담이었어. 나는 남자친구가 진심어대로 말하고 가게로 와서 얘기했는데 너무 상처받아서 길가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 아빠는 그때 가게에서 나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했대. 그러니까 어떤 의도든지 나는 상관없었어. 아빠가 제발 우리 가족 앞에서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했어. 정말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마, 나에게 부탁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봐도 설사하며 울며 소리치자 아빠는 정말로 악을 썼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남자친구가 곧 도착해서 저를 달래곤 시어머니가 안에서 나오시더니 선혜랑 헤어지라고 남자친구에게 그랬대요. 저기요, 아줌마. 이제 어머니도 아니시죠? 아니 사람에게 천박하다고 하는 당신은 뭐 얼마나 잘난 거죠? 저리 안 꺼져.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어 저리 썩 꺼져. 시어머니는 심지어 제 어깨를 뒤로 밀었다고 해요. 어찌나 세게 밀었는지 제가 휘청거려서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앞으로 살면서 마주친다고 하지 말자고 하면서 집으로 바로 돌아가려 했지만 어찌나 눈물이 나오는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는 천박하다고 들을 정도로 부끄럽게 살았다면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엄마가 정말 잔망경도 포기하고 본인의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 삼남매를 키우겠다고 고생한 것을 누구보다 정말 잘 아니까 집에 오는 내내 엉엉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또 울면서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들어가지도 못하고 집 앞에서 겨우 진정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딸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무리 감정을 숨겨도 엄마는 단번에 알겠습니다. 동생들은 자고 있었고 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깨어 있었는데 엄마가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영인아, 시댁이랑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야. 그냥 회사에서 혼나서 그래. 엄마한테 참아. 제 입으로 엄마가 천박하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본인이 미안하다고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길래 우리는 끝난 거라고 다시 말하고 연락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그날은 회사에 있었던 날이었어요. 막내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누나 지금 바빠. 아니, 엄마가 지금 화난 채로 누나 시어머니네 가게로 달려갔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히 설명해봐. 누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엄마가 매형한테 전화했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매형이 엄마한테 다 말했나봐. 엄마가 누나한테 예비 시모가 밀치고 막말하고 짐작 부르고 그랬던 거를 알고 나서 화가 나서 찾아갔어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연차를 쓰고 시어머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급하게 택시를 불러서 시어머니 가게에 도착했더니 다행히도 제가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이곳이 어디인가 라며 나를 밀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그 광경을 목격하셨고 급히 나와서 시어머니를 밀쳤어요. 그러자 딸이 손을 놓고 어디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어머나, 이 수준이 천박해. 교양 좀 챙기세요. 못 살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너 이런 거도 몰라 라며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거 보면 말을 잘하는구나. 네 고등학교 졸업이구나. 나는 서울대 출신이야. 엄마는 서울대 졸업장을 꺼내며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서울대 출신이고 우리 아들도 서울대다. 네 아들은 끄트머리 서울대 출신만이야. 대학이잖아. 누가 누굴 보고 청박하대. 심지어 내 딸이 대학도 더 좋고 돈도 더 많이 벌어 정신 차려. 뭐 노래방 운영했던 천박한 게 어디서 큰 소리야. 노래방이 뭐 어때서 너처럼 아들 못 키운 것보단 훨씬 자랑스러워. 그러는 너는 옷가게 운영하면서 누가 보면 새벌집일 줄 알겠다. 내 딸 아까워서 이런 천박한 집에 시집 못 보내.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제 손을 잡고 가게를 나오셨어요. 알고 보니 졸업장을 가지고 오느라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타인에게 이렇게 화내는 것을 처음 봐서 내심 놀랐답니다. 남한테 이렇게 화내본 게 처음인데 엄마 잘했니? 그러면서 저에게 본인이 잘 싸웠냐고 묻는데 저는 그 순간부터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 엄마지만 여전히 대단하고 멋지고 웃기더라고요. 제가 웃기 시작하자 엄마도 웃음이 터져서 둘이 정말 길거리에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든든해? 나 정말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좋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말해. 엄마가 다 해결할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주제도 모르고. 엄마는 저에게 당신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니까 상처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제 마음이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